포인터. 포인터 있습니다. 예, 네, 뭐 시작하기 전에 소개받았던 최승진입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뭐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What's Next for Deep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그 가장 그 AI의 제일 중요한 기술인 그 딥러닝이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건가? 그러나 그 딥러닝의 넥스트는 딥러닝이 아닌 다른 거는 아니고, 아직도 딥러닝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발전이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한 몇 가지 정도 중요한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뭐 딥러닝과 관련된 조금은 더 히스토리라든지 좀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또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관련된 교육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 후반부의 한 반 정도가 이제 이 딥러닝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최신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제 슬라이드에는 동영상이 하나도 없고 주로 이제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인공지능을 말씀을 하시고 뭐 AI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AI인가? 근데 AI라는 거는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AI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그 대표적인 텍스트북에서는 AI를 갖다가 이렇게 한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AI는 뭔가 사람하고 좀 비슷한 거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뭐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주 고전적인 그 심볼릭 AI는 그 사람의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에 좀 잘 저장을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찾아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여기서 knowledge representation 그리고 automated reasoning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I랑 관련된 제일 중요한 3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사람처럼 보고, 뭐 사람처럼 듣고 대화하고, 사람처럼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 natural language, computer vision, 그리고 robotic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뭔가 조금은 더 현명하게 풀려고 하는 시도인 이제 그 머신러닝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머신러닝을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래서 주로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머신러닝은 사실 AI의 어떤 하나의 그 서브셋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또 다른 서브셋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뭔가 AI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우리가 뭐 머신러닝이나 또는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딥러닝의 좀 간략한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대략 한 1940년부터 이 딥러닝의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휴먼 브레인의 그 뉴런이 하는 역할을 좀 굉장히 그 단순화시켜서 모방한 그런 이제 모델이 40년대 나왔는데, 매클로피츠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클로피츠 모델 이후부터가 뭔가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1950년대에 이제 그 로젠블랏의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퍼셉트론은 제가 알기에는 아마 처음으로 데이터 드리븐으로 어떤 심플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였었고, 불행히도 아주 그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만 적용이 가능하고, 조금만 데이터들이 복잡해지면은 적용이 힘든 그런 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리티사이즈 되고 1960년대에 이제 그런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AI의 첫 번째 윈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의 단점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레이어만 있는 싱글 레이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은 바로 계산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는데, 이제 그런 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개 쌓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들이 연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들이 이제 1980년 중반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시 인기를 끌고, 한 90년 중반까지는 굉장히 또 널리 활용이 되고, 뭐 지금보다야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도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다가 한 90년 중반부터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이런 커널 머신 계통에 밀려서 한 10년간 주춤하다가 2000년 중반 이후에 이제 다시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해서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딥러닝은 뭐 2000년 중반 이후에 굉장히 성공적이었었는데, 일단 처음에 몇 가지의 성공 사례는, 가장 먼저는 뭐 지금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음성 인식이었고요. 사실 전통적으로 음성 인식은 그 오디오 데이터를 갖다가 인풋으로 받아서 그걸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어쿠스틱 모델을 만들고 포네틱 모델을 만들고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이제 이런 다양한 모델을 쭉 다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잘 연결을 시켜야 음성 인식이 됐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그 딥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오디오 데이터를 갖다가 바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게 그냥 엔드투엔드로만 충분히 많은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그렇다면은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거뒀으니까 그럼 뭐 우리가 한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해보다. 그래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픽셀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레이블로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뭐 키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피처를 찾고 그리고 이제 모델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들을 뭐 현재는 하나의 딥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엔드투엔드로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자동 언어 번역기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를 갖다가 거쳐야 되지만, 사실 지금 쓰이고 있는 그 테크닉들을 보면은 크게 내추럴 랭귀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으로서 바로 그냥 어떤 하나의 텍스트에서 또 다른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것들이 뭐 지금 이거는 이제 이미 굉장히 폭넓게 쓰이고 있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 중반 이후에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사실은 뭐 미국이나 뭐 세계적인 대학에서도 이 머신러닝에 대한 수업들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지고요. 뭐 대략 한 몇 가지의 사례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트로덕션 AI가 뭐 한 2012년부터 한 18년 그 사이에 한 5배 정도의 듣는 학생들의 숫자가 한 5배 정도가 늘었고요. 뭐 UIUC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지난 5년간 한 12배 정도가 늘고, 또 그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학교인 그 카네기 멜론 대학 같은 경우도 지난 5년간 뭐 거의 한 6배 정도가 느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머신러닝을 갖다가 이제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러한 현상은 뭐 한 지난 2, 3년간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 대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이 이제 학교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조금은 더 특이한 사항은 지금 뭐 제가 이 초상권을 허락을 얻고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한 2년 전에 굉장히 그 저희 쪽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이 고등학생 친구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 딥러닝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했고, 지금 뭐 국내 신문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 오픈 AI라는 그 non-profit AI 컴퍼니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해결하면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오픈 AI 연구소에 있는 이제 연구원들한테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그 연구원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보낸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었지만은 인턴으로 오라고 제안을 해서 이 고등학생 친구가 이제 그 연구소에 인턴으로 가서 몇 달간 일을 하면서 논문을 갖다가 발표하게 되는데, 그 논문이 그
그 버클리 대학의 교수가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자기네 대학의 한 박사 2년차 정도의 수준의 논문이었고 이 딥러닝 쪽 컨퍼런스에 이제 이 논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 논문이 올라왔을 때 읽었고 고등학생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러한 스타일의 교육과 또 이 연구소에서 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대한민국에서도 조금 굉장히 더 많이 발전을 해야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저희가 경쟁력을 잃지 않고 아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잠깐 사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민국이 생각보다는 지난 몇 년간 머신러닝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뉴립스라는 컨퍼런스는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꿈에 그리는 컨퍼런스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에 논문 발표하는 거를 갖다가 거의 목매는 대학원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출되는 논문 그리고 또 발표되는 논문의 숫자가 지난 5년간 너무나 많이 늘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30년이 넘었는데 처음 한 20년 동안은 그다지 그렇게 늘지가 않았는데 지난 한 5년간이 굉장히 늘었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0,000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힘듭니다. 그 많은 논문들을 갖다가 그래도 잘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딥러닝이 대한민국의 학생들한테도 잘 맞는 토픽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딥러닝이 워낙 잘 되지만은 뭐 몇 가지 굉장히 좀 약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약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극복하는 연구들이 이제 Next for Deep Learning이 되겠고요. 우연히도 제가 한 지난 5, 6년간 주로 연구를 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 딥러닝의 리미테이션에 좀 관련된 그런 연구였습니다. 첫 번째 그 딥러닝은 좀 하나의 커다란 약점이 워낙 많은 파라미터를 갖다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트레이닝 example들을 갖다가 필요로 하고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뭐 거의 우리가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애들을 봐도 알다시피 사람은 그냥 한두 개의 트레이닝 example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트레이닝이 잘 되는데 딥러닝은 이제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도대체 차이가 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바로 그 메타러닝이라는 테크닉이고요. 뭐 컴퓨터 인텐시브한 거는 워낙 많은 GPU 리소스를 갖다가 할당을 하면 별 문제가 없고요. uncertainty를 갖다가 핸들링하는 것이 취약하다는 거는 딥러닝은 굉장히 자기의 디시전에 대해서 굉장히 overconfident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디시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는데 사람은 사실은 자신감이 있고 없고 매 디시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들도 주로 자기의 디시전에 대해서 컨피던스까지도 계산이 되는 이제 그러한 테크닉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다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의 계통이고요. 뭐 베이지안 딥러닝이 하나의 이그젬플이고 뭐 제가 거의 한 20년간 연구를 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딥러닝은 굉장히 많은 그 엔지니어링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하는 것도 어려운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 그리고 AI가 생각보다는 조금 잘 속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더 잘 속는 편이죠. 뭐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길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많은 로드 사인들을 갖다가 인식을 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많은 로드 사인들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검은색 테이프로 좀 약간 부분적으로 훼손을 시켜 놓으면은 사람은 그다지 영향을 안 받는데 대부분 이제 AI는 굉장히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것들 AI가 좀 덜 속는 이제 그런 기술들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뭐 unsupervised도 있겠고요, semi-supervised도 있겠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다양한 모델리티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제 멀티모달 러닝.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메타 러닝이라는 거고요. 이제 뭐 메타 러닝이라는 거는 한 장의 더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조금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앞에서 설명을 드린 이제 이런 uncertainty들을 좀 잘 다루는 모델들, 특히 이제 아마 메디컬 도메인에서는 이제 더 중요해질 테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deep probabilistic model, 그리고 뭐 지금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잘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그 AI가 이제 바로 deep generative model,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랑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특히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잘 유지하는 그런 AI. 이제 대표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federated learning이라는 이제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많은 뭐 개인 휴대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조그만 많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데 사실은 각각 그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얻은 데이터를 갖다가 커다란 하나의 그 서버에서 다 컬렉트를 한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면은 제일 정확하지만 그게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조금씩 로컬 모델들을 갖다가 트레이닝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보내서 이제 커다란 모델을 갖다가 완성을 하는 이제 그 federated learning 테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설명을 드린 그 좀 AI를 조금 잘 속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좀 잘 안 속게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좋은 디시전들을 잘 내리는 이제 그런 그 AI 기술들이 당연히 더 중요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보다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이나 explainable AI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발표가 돼서 뭐 화제가 되고 있는 특히 이제 거의 사람처럼 글을 쓸 수 있는 뭐 AI라 그래서 이제 GPT-3라는 이게 이제 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데요. 이제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고 뭐 화제가 되는 거는 한 파라미터의 개수가 한 1,750억 개 정도가 되고요. 그 숫자는 은하수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모델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은 가장 지금 랭귀지 쪽에서 취약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클래시컬한 머신러닝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어떤 퓨처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다 하고 그 결과를 모델에 제공을 해서 단순히 데이터로부터 모델만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earlier machine learning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딥러닝 시대로 오면서는 퓨처를 찾고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earlier machine learning에 비해서는 이제 한 가지를 더 jointly 이제 러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에 나가는 방향은 이제 메타 러닝이라는 거는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법을 갖다가 터득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과목을 빨리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메타 러닝은 이제 딥러닝이 피처와 모델을 갖다가 jointly 러닝을 한다면 거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고리즘까지도 같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jointly 러닝하는 노력이 메타 러닝이고 이제 메타 러닝은 바로 어떤 그 지식의 다양성들을 갖다가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은 이 versatility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AI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 쪽으로 나가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고요. 이 제너러티브 모델의 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뭐 이러한 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가지고 제너러티브 모델을 트레이닝하면은 새로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갖다가 그 이제 AI가 제너레이트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아주 최근에 그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제 건축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집의 레이아웃을 입력으로 주면은 거기에 맞는 가구들의 배치를 이제 AI가 다 설정을 해서 주는 거죠. 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이러한 레이아웃에서는 가구들을 좀 어떻게 배치를 했었고 또 다른 레이아웃에서는 어떻게 배치를 했었고 사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은지 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제 러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전적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만은 이제 새로운 또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고요. 뭐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로컬 모델들이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에 이제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클라우드로 보내서 그 로컬 모델에서 온 파라미터를 취합을 해서 어떤 하나의 커다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이고 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딥러닝은 이미 한 15년 가량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은 뭐 이제는 거의 끝물이라서 이제는 뭐 또 다른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부터 우리가 뭐 딥러닝 시작해봐야 뭐가 되겠는가.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테크닉은 뭔가 다양한 응용 분야를 굉장히 발전시켜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 성격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적용이 안 된 무궁무진한 응용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적용을 함으로써 다시 딥러닝 자체의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은 많이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뭐 교육도 잘 시키고 많은 기술들을 갖다가 개발을 하면은 아마도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